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한마디로 불평등한 경제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은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고 가계부채는 1166조로 사상 최대인,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극단적인 이념 정치, 두 국민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을 IS와 같은 테러 세력으로 매도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이 물대포를 맞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사과 한마디,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더 네이션 이 기사에 한국 정부의 외교 공간에서 수차례 항의와 압박성의 전화를 한 사실이 해당 기자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국격 추락을 넘어서 국제 망신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불평등한 경제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넓은 경제를 타파하고 새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퇴행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길에 모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2017년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한 줄 잘 압니다.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바라는 인적 혁신도 하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강력한 주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두려움 없이 헌신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한 야당 대표의 인식을 보고 그리고 또 향후 야당의 대여 노선 등을 읽을 수 있는 간결한 발제였습니다. 토론에 본격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짧게 단문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결하게 압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답변은 3분 이내가 관리였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쟁점이 나오면 물론 보충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중석에는 관악클럽 사무국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문 대표께 묻고 싶은 계시면은 직원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제가 취합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파악하면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야당이 지금 현안들이 많은데요. 이중근 논설위원께서 첫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초미의 현안이 있어서 취재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한 혁신 전대 개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표께서 혁신연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안 전 대표가 다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테니 이 전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제 문 대표께서는 한 그 종편과의 인터뷰를 하셨던데 총선을 앞두고 당권 경쟁을 벌이게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좀 시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견해의 변함이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합쳐서 단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합된 힘으로 박근혜 정권과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도 내년 총선에서 이길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서로 대결하고 분열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대표 권력을 나눌 용기가 있으니 말하자면 공동대표제도 좋으니 함께 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방안이 협력체제로서 마땅치 않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네, 다시 단합을 말씀을 하시고 다른 대안 공동대표나 다른 대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대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의 분열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안 전 대표도 이미 탈당 불사를 그 시사를 하고 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집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단합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대를 수용할 오히려 거꾸로 수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와 그 안철수 그 대표 간의 성패를 가리는 그것이 단합의 방법이겠습니까? 탈당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철수 그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중에 공동 창업주거든요. 대표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지금 혁신제도에서 평가 하위 20%가 배제된다는 그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탈당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우리 당내 단합은 말할 것도 없고 당 바깥의 야권 세력까지도 다 하나로 통합하거나 단합해서 새누리당과 1대1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탈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도 아닐 것이고 그냥 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 단합할 수 있는 길,
그런 길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저도 얼마든지 저의 기득권 내려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표님께서는 결국은 그 탈당을 언급하고 계시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 또는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되면 명분이 없어서 나가지 못할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미 그 초통첩성으로 그 혁신전당대회를 요구한 입장에서는 대표님의 그런 입장 자체가 그러니까 되면 일종의 그 나갈 거면 나가라, 그렇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냉정한 현실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잡자고 호소드리는 것이죠. 대결을 요구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안박 제안 드렸습니다. 문안박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문안박 이렇게 3인이 함께 공동대표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박우순 시장은 현역 시장이기 때문에 참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단합의. 실제로는 저와 안 대표의 공동대표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크게 많이 내려놓는 것이어서 그런 방안을 함께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요구고 우리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해봤습니다. 왜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하지 않냐? 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냐? 제가 그 요청들을 받아들여서 공동대표 조은희와 함께 하자고 제안드린 것입니다. 안 대표 요구하는 10개형 혁신 다 하겠다. 주권비전위원회 요청대로 만들어서 위원장 하시겠다면 맡겨드리겠다. 그렇게 다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안이 믿음지 못하다면, 그 방안이 제가 제안한 것이어서 믿음지 못하다면 좀 더 미동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냐 나냐 끝장보자 대결하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제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안철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혁신 전당대회는 대표님께서는 분열 전대가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데, 사실 지금 국민 보기에는 지금의 야당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더 분열할까 싶을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 대표님께서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을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혁신 전대가 일종의 보면 저 분열을 그 갈등의 임계점을 확인하면서 승복만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안 의원 쪽 주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대표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거절을 하셨는데, 지금 냉정한 현실은 분열 전대를 피하시다가 분당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 대표의 입장, 당을 전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당 대표의 책임은 분열 전대보다는 분당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저와 안 대표 간에 전당대회에서 맞붙어서 이렇게 성패를 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이 분당될 것 같은 곤혹스럽죠. 실제로 안 대표는 제가 보기에 지금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와 대치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비주류들의 대표 같은 그렇게 지금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안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강도 높은 혁신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혁신을 요구합니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혁신, 우리 당의 오래된 기득권을 허무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제가 썩 잘해내지 못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 대표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전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새정치 혁신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갔습니까?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끼리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안이 거부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혁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히려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정치라는 게 참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는 길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 안 대표가 서로 등을 돌리고 경쟁하고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만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 드리고 싶고요. 지금 탈당, 분당 이것은 마침 서로 요구들이 막 부딪히면서 일종의 기세상으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배수진을 치는 것이지 결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아이를 놓고 서로 팔을 잡아 다니는 그 어머니들을 두고 한 그 솔로몬 왕의 그 판결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정말 연대리를 내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빨리 끝내야 되고 계속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논쟁도 끝내고 하나로 힘을 모아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네, 지금도 그 길이 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문안박 협력 체제가 적합하지 않다면 또 다른 어떤 협력 체제의 방안이라도 모색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모두에서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대표께서 직접 어떤 제3의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안은 없다고 했지만 안 전 대표 측에 뭔가 추가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다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 저런 제안 끝에 문안박 협력체제 공동대표 체제까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또 안 되면 또 다른 제안 가지고 또 논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저는 당의 꼴이 많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상황은 분명히 드러났고 또 저와 안철수 대표, 박원순 시장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들 하고 있으니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문안박 협력 체제가 그게 믿음직이 가는 방안이 아니라면 그런
더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방안들을 언제든지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과거의 전당대회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당권을 놓고 경쟁한 전당대회는 없었습니다. 전부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로 총선에 또는 대선에 임할 수 없으니 야당의 역량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당들과 때로는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통합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전력을 극대화. 그래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전당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정의당 또는 천정배 이런 세력과 함께 통합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대표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방안이겠죠. 그러나 당 내에서도 대결하자는 것 외에 단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있다면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대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결하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 권한으로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제가 끝까지 뚝심 있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대표 의지도 강하시고 또 그런데 응답이 없는 안 전 대표 쪽의 입장도 또 완고하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중진들이 모여서 좀 중재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기류도 읽히고 있는데요. 이 중재안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랄까요?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중진들의 이야기를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재신임 제안을 했을 때 중진들이 이 재신임 투표를 거둬들이면 다시는 대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중진들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약속에 따라서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중진들께서 앞으로는 다시는 대표를 흔드는 당을 흔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막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흔들기가 돌아서자마자 계속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많은 중진들께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라 그런 요구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당의 원로들께서도 마찬가지 당 바깥에서도 그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상식적인 요구니까 저도 수긍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제안들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대표 권한을 내려놓고 공동대표가 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됐으니 중지들께서 또 지혜를 또 모아서 이 단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그 방안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경쟁하는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전당대회에서 경쟁으로 끝을 내자. 이런 제안이라면 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표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특별한 관계셨습니다. 근데 그 노 전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흔히들 바보 노무현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보라는 게 신뢰되는 표현은 아닌 게 일단 그 요체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정치, 던지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게 결국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문 대표님이랑 안 의원님이랑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제안, 거부, 역장 등등이 약 한 달 가까이 이제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은 아까 문 대표님께서도 국민이 넌더리를 낸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코 감동이 있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럼 감동적 요소가 두 분의 이번 제안 과정에서 이게 없었느냐? 결국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말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만나서 하룻밤 뭐 제안하고 거절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서 공동 발표하고 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뭐 예를 든 것은 조금 좀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이 던지기나 양보를 말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한박 공동대표라는 것이 저로서는 말씀 자존심을 굽히고 양보하고 대표 권한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소통은 아까 제가 당 안팎에 많은 분들이 안 대표와 협력하라 왜 이렇게 협력을 구하지 않냐 왜 팔을 뻗어서 함께 하자고 요청하지 않냐 이런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제안하시는 그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당의 원로 의원들께서 가장 양쪽을 오가면서 충분히 그렇게 제안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서 이제 그런 식의 제안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작 제가 이제 제안을 하니까 지금 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안 대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왜 지금 이게 안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제가 한 제안에 대해서 뭔가 조금 신뢰가 가지 않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유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감동 정치를 야당에서도 보고 싶고 소통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이게 소통을 말씀하시니 저는 이제 가까운 쪽 이야기만 듣고 비주류 쪽 이야기는 안 듣는 거 아니냐. 또는 앞으로 우리 당이 이미 혁신위가 이 공천에 대한 이렇게 혁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 제도의 그 핵심은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공천을 매 과정에서 대표가 관여할 여지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많이 이제 낮추는 거죠.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합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나 동원력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제로 가고 또 신진에게 가점을 줍니다. 결선투표제라 하면 결국은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에 맞서는 대표 선수 간의 대결로 가면서 그 현역에 맞서는 대표 선수에게 신진인 경우에 가산점이 줘요.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는 제도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공천 과정에서 인적 혁신까지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망에 맞추어서
공천혁신위원회가 그런 혁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천혁신, 이런 현역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불리함이 말하자면 비주류를 상대로 또는 호남을 상대로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당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할 때 소통 안 된다, 비주류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불평하시지 말고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함께 공동대표하고 거기서 총선 준비기구 함께 만들고 함께 공동선대위 구성해서 총선 관리하고 하면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도 많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제 제도적인 또 실질적인 혁신을 위한 제안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비주류 측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당내 기득권을 혁파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기득권은 문 대표를 포함한 친노라는 게 비주류 인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선 후보 되시고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당 대표가 되시고 주변의 주요 요직들을 친노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공천 비주류를 칭할 때 혹은 개혁을 말씀하실 때 항상 비주류들은 지분 찾기 자기 자리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갈라치기를 하시고 당내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주류 측에서는 본인이 설사 충분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공천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우려를 할 수 있고 또 호남 지역의 민심도 어떻게 보면 그간의 여러 가지 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나 노무현 정부 때 인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신이 쌓여온 건데 결국 이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많은 제안하심에도 불구하고 당내 계속 분란이 계속되는 건 그런 소통의 리더십, 통합의 용인술 이런 게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대표되고 나와서 두 분의 인사 동안 친노는 단 한 명도 제가 가깝게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닌지 언론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당시 보도가 됐고요. 지금 당직자들이 다 바깥에 민주 모임에도 가고 비주류들 모임에도 다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그 당평을 보여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당평을 하지 못하고 친노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네. 문 대표께서 직면하고 계신 급박한 현안을 다루다 보니까 분위기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업된 것 같습니다. 조금 쉬어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시야각을 넓혀가지고 야당이 현재 처해있는 지평이라든지 당내 일반 문제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종근 의원께서 좀 해주시죠.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뜻밖의 그 추모 열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여준 전 의원은 그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이겠느냐라고 분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김 시대가 끝난 이후 야당 굉장히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 확고한 리더십도 없고 당의 정체성마저 민생정당과 이념정당을 또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이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이 이 개파 정치를 한다 하는 그런 비판 여론도 거셉니다.
여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현저히 약해져서 여당이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이익을 그 야당이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국의 야당이 지금 처해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좀 오버롤하게 한번 해주시고 그걸 어떻게 또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문 대표께서 2012년 대선 때 이후로 사실상 야당의 중심 인물이십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지난번 28전대에서 그 대표가 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질문 속에 약간의 답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양김 그 시절은 우리 정당 어떤 운영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때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김 청산, 양김 극복 뭐 그런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양김 시대는 한참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분이 각각 다 대통령 되시고 또 대통령으로 그만두신 후 난 이후에도 오랜 동안 그 영향력 갖고 계시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두 분 그 대통령 시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이른바 제왕적 총재는 극복했습니다.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당내 민주주의 속에서 승복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리더십, 그걸 아직까지 우리 야당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야당이 오랫동안 지리멸렬해 보이고 오히려 양김시대가 나섰다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 시기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야당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겪는 어려움은 물론 앞에 말한 그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데 따른 그 어려움도 큽니다만 또 현상적으로는 저는 우리 당이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첫째가 혁신이고 두 번째가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됩니다. 혁신은 우리 당의 어떤 낡은 정당 문화 또는 기득권 정치 여기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혁신이라고 표현하든 또는 우리 안철수 대표처럼 새정치라고 표현하든 저는 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과 단합이 서로 상충합니다. 혁신은 이 기득권을 허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단합도 그냥 과거에 안주하는 변화하지 않는 단합이라면 이렇게 쉽게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 위에서 단합하고자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단합도 혁신을 위한 단합, 혁신 위의 단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얻는 일이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이 대표 권한을 내려놓고 문안박 협력 체제 또는 공동 대표 체제를 제안했던 것도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혁신을 바라고 새정치를 바라는 그 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감당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저는 이런 뭐 혁신이나 단합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여당 거대 여당에게 맞서는 총력 체제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당내에 있는 이런 논쟁들을 끝내고 빠르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께도 다시 한번 꼭 제가 제안했던 형태대로 아니라도 좋으니 어쨌든 함께 손잡고 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당내의 모든 구성원들도 그 방향으로 좀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그 혁신과 단합이 충돌하고 상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달 18일이죠. 광주에서는 그 당내에서 단합을 내세우는 분들도 사실 뒤에서는 자기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에 반대한다는 건 정치로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런 조짐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행동이나 언행들이 있다면 그런 건 과감히 공개하셔서 싸우고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혁신은 너나 없이 불안한 것입니다. 현상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득권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저항 있고 하는 것은 저는 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라도 조금 우리 당의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이 개인의 그 불안들을 좀 수용하면서 불이익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함께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는 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혁신을 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을 흔들고 또 당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당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당이 거저 화합을 위해서 이게 조금 우리 당에 맞지 않는 오히려 당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도 다들 그냥 인내하면서 참아 넘겨 왔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 구성원 전체가 다 그냥 더 분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의 혁신과 단합을 위해서라도 또 한편으로 기강은 분명히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대표와 친소 관계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예,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겠다는 뜻을 피력하시는데 그러면은 총선 문제로 들어가지고 새정치연합의 핵심 관건인 호남 지역 지지를 들머리로 해가지고 총선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기반이 호남 쪽이다 보니까 이 당내에서 호남 민심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당의 그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28%가 정도가 나왔고요.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어떤 의견 밝히기를 유보한 층이 52% 정도 나온 층이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한 그 조사를 하나 보니까 40대, 50대, 60대를 봤을 때 이 당에 대한 지지도는 25% 정도에서 한 3, 4% 정도 쭉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이 대표님 개인의 지지율은 21%에서 이 연령이 오를수록 8.4, 5.9 이렇게 하락하는 면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표께서는 호남 민심이 들쑥날쑥해서 종잡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결론에는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당답지 못했고 이길 희망을 드리지 못한 탓이다라고 이 원인을 뭐 내놓으셨는데 이게 대표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호남 지역 의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진짜 당의 총체적인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 당 지지가 높지 않습니까? 지지 기반에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 호남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호남이 우리 당의 그 건강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이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호남 민심을 많이 말합니다만 지금 우리 당이 우리 지지층들로부터도 이렇게 말하자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우리 지지층들 전부 다 무당파로 빠져나가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새누리당 지지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무당파로 머물면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 당이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호남은 더더욱 우리 당이 총선 승리의 희망, 정권 교체의 희망을 보여주면 금방 다시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호남에서 제 지지도가 어떠냐라는 것이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제가 지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또 박원순 시장이 지지받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지지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당의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지지받는 그 합계를 놓고 보면 저는 호남이 그래도 앞으로 정권 교체를 해낼 세력은 우리 당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이 기대를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을 준다면 저는 호남의 지지도 빠르게 돌아올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그 우리 당 지지도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토론회가 시작할 무렵쯤에 이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고위가 뭐 재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와해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표가 어떤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지도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정책 이야기는 안 합니다. 주승용 최고는 지금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의하면 그것은 뭐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이유의
뒷면입니다만 어쨌든 지도부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인 저만 물러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물러나면 이게 최고위원들 득표 순서대로 대표 권한이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죠. 원내대표까지 그만두게 되면 그 뒤는 이제 비대위가 구성돼서 그 비대위가 임시전당대회를 열거나 안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어차피 내년 4월 말에는 새로운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대위 체제로 끌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당대회라는 것도 예를 들면 안 대표와 제가 동의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주승용 최고는 그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그 부분을 지지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분 아마 그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그만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이게 뭐 다수의 또 최고위원들은 또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그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그만두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모색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최고위원회와 협력해서 물론 앞으로 또 뭐 공동선대위 등을 통해서 또 이 당내에 또 단합할 수 있는 틀도 또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지금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이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뭐 더 이상 길게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문제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 대표님께서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때 그 총선 전까지 야권 통합을 이뤄서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자리에서 여야 1대1 구도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총선 전까지라 그랬는데 혹시 시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일단.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보면 우리 당과 정의당 그리고 또 천정배 의원과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합치면 뭐 가능한 문제죠. 그 방안의 경우에는 통합전당대회라는 방식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미 뭐 답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당내에 당권 경쟁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당 바깥 세력과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땅히 통합을 위한 미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총선은 대선이랑 뭐 지방선거랑 좀 달라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예를 들어 단일화하고 싶은 후보가 각 이제 한 분씩 있다 그러면은 이 두 분이 단일화하면 되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천정배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를테면 정치권 용어로 뭐 개문발차했다라고 할까요? 문 열어놓고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올라타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데 어떻든 이제 후보가 정해질 겁니다. 이제 10월 15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고 그러면 이 2월 3월 가면 여야가 이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250개 안팎의 지역구에 후보만 500명이 넘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1대1 구도가 그 지역에서 이제 가능할지 그 경우에 1대1 구도가 가능하지 않다면 아까 총선 승리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에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총선 때는 우리 야권 정당들이 그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 방식으로 후보의 단일화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미 그 공천제도 혁신을 통해서 시스템 혁신, 공천 그것을 지금 확립한 상황인데 뭐 지역을 배분하는 식의 그 과거처럼 이렇게 후보 단일화였는데 이 방식은 그 우리 당이 지금 했던 공천 혁신하고는 상충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들도 이제는 그 방식의 어떤 유효성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당을 그대로 둔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도모한다면 이제는 각 당이 각 당의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공천한 후보들 간에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쟁력을 따져서 그 가운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도록 하는 방식, 그 방식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은 소수 정당들이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 간의 경쟁력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거 전에 통합을 이루어서 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이 공천 문제가 서로 이제 조정되는 것이 가장 저는 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대의명분도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을 위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저는 기꺼이 다 내려놓고 밀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지난번 28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시면서 세 가지 정치적 고비가 나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전당대회 그다음에 당 혁신 세 번째 총선 그 고비를 말씀하시고 그걸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망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한 걸로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정치적 평가로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런 평가가 나왔을 때 어떤 정치적 거치 선택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 굳이 나섰던 이유는 좀 총선 승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 10달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그럼 총선 승리 희망을 만들었냐?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단합하고 통합해서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는 우리 당만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새누리당에 비한다면 뭐 지역적인 지지 기반 또는 세대별 지지 기반, 뭐 조직력, 뭐 모든 면에서 뭐 열세입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정권의 어떤 독재, 독성 이거 막아야 한다는 그 국민들의 여망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 국민들과 함께 할 때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길입니다. 그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혁신하고 단합하고 인적인 쇄신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찾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정도면 총선 승리냐, 뭐 그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죠. 국민들이 평가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욕심 같아서는 적어도 새누리당의 그 과반의석은 반드시 제지해야겠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정부가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 독재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원 집정부제 개헌까지도 여권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것은 장기 집권의 어떤 음모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경제 세력을 의원회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여당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저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은 반드시 막아야 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 질문. 혹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국민들 평가가 나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래서 예, 뭐 이렇게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 김경문 총선 관련 상황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의 총선 출마 여부는 사실은 당 전체적인 선거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지역에 출마를 하실 건지 또 하시게 되면 어느 예, 그 지역으로 나오실지. 부분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입장을 또 빨리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생각을 버리고 이 총선 전체를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자에 와서 지역에서 출마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더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또 그런 의견 가운데서도 부산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서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선택이 우리 당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 점을 놓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말고는 뭐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까 뭐 이렇게 총선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생각은 저는 제 자신은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고 우리 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음 총선 지나고 난 이후에 저는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 힘으로 제가 앞으로 또 2017년을 바라보면서 정권 교체에 또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총선에서 실패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제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정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라고 이제 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총선도 출마라는 변수가 또 새롭게 하나 생긴 셈이어서 그 부분도 또 심사숙고를 마지막까지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논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재미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어가는 의미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패널들이 다음 질문을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한 1시간 됐으니까 저 정두원 의원 며칠 전에 SNS에 올린 거 보셨습니까? 그 보도 봤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가 여당 선대위원장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당 선대본부장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담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만큼은 따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우선은 무례하다는 생각이고요. 왜 그 무례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발의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노동 이렇게 법안들 저희는 계약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안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민주노총과 입장이 같아 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당을 돕는 것이다. 저는 뭐 그 말씀 자체를 도저히 이야기가 어렵고 질문이 편파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이거였군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 말씀을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 중에서 어차피 SNS라는 장이 그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움직이는 장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실 수 있고요. 그 야당이 제대로 못 해온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권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야당이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 뭐 야당복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우리 당이 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 여당이 저렇게 못하는데도 하자면 이렇게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다. 뭐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프죠. 그런 대목이 아프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앞두고 이런저런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모색들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갈등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매듭이 지어질 것이고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그리고 또 견제를 위한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의 교체 그게 나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제대로 이렇게 해내기만 하면 국민들이 함께 그 정부 여당의 그 독선, 독주, 독재 또 경제, 민생 파탄 뭐 이런 것을 심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민중총벌 이거 1차 시위가 있고 2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1차 시위는 폭력 사태를 어울룩졌고 2차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1차 시위에는 민주노총하고 새정치연합의 이미지가 중첩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평화 시위로 끝난 2차 시위에는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사회 세력하고 연대를 한다 그러지만 이런 경우에 2차 시위 때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었다. 거기 역할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새정치연합의 죄송합니다. 새정치연합의 역할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는 것은 당 전략이나 무슨 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정말 이 질문이야말로 이렇게 편파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2차 시위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를 중재했고 실제로도 평화 시위가 되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1차 시위는 우리 당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1차 시위는 우리가 폭력 집회,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맞은 폭력적인 진압과 또 그에 맞서는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는
그 시위에 우리가 마치 시위대와 함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도 아니고 이 질문 자체를 조금 저는 이렇게 좀 걷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집회를 보면 정부의 차벽, 그 다음에 폭력 진압이 마침 시위 양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정부가 차벽을 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평화 시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성숙된 심리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1차 집회는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불복으로 단정해서 다들 보셨습니까? 적어도 저 서울시청으로부터 저 광화문 서울광장으로부터 광화문 저기 청와대 이르는 모든 도로가 물샐 틈 없이 차벽이 쳐져서 그러면 시대로서는 차벽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물대포로 공격해서 69세의 노인이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경찰에서 어느 한 사람 사과하거나 위로 한마디 없고 들여다볼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법적 책임을 져서라도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찾아가서 괜찮으냐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적으로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해대고 대통령은 시대를 IS 같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말씀이 꼭 그런 지금 노신 같아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 2차 시위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종교계도 다 나서서 평화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도 다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또 지켜냈고요. 오직 경찰만이 불법 집회로 단정하면서 집회 금지 통보를 했다가 그나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정부 측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집회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좀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시만 하면 체류탄과 돌멩이와 화염병이 막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정부 들어서 무탐무섭 경찰이 먼저 체류탄 사용 자제하면서 평화적인 집회 관리해 나가니까 빠르게 이 평화시의 어떤 문화 같은 게 자리 잡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시위 문화까지도 다시 거꾸로 과거 시절로 되돌아간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평화 시위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2차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야당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외연 확장을 염려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그 폭력 시위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만 강조하는 것이 그게 일반 시민의 의식과 점점 괴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야당의 외연 확장에 조금이라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게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 질문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방금 그 이게 이거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저희가 훨씬 유연해져야 되고 포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중도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려면 또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좀 더 안정감도 느끼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이제 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력 뭐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받아들이고요. 다른 이제 한편으로 1차 집회를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집회가 된 것에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노동자, 농민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 넘게 모여서 이렇게 절규들을 했는데 이 노동자들의 걱정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노동법을 비롯해서 또 행정 지침으로 쉬운 애고를 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또 취업 규칙을 그냥 불이익하게 이렇게 변경하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이에요. 지금 뭐 15만 원 선 무너지고 또 금년이 굉장히 풍작이기 때문에 그게 뭐 폭락이 더 심하죠. 거기다가 FTA에 대한 또 분야의 또 걱정 이런 걱정들을 그분들이 소박하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이 그 목소리들을 잘 대변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도심에 모여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당이 왜 그쪽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 그쪽을 더 좀 잘 대변하지 못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면 저는 부끄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은 그런 노동자 농민들의 그 어떤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우리가 중도층의 신뢰도 얻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정책성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당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인물, 인재를 이제 충원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분들이 만든 정책으로 이제 설득하면서 민생을 챙겨가는 게 정치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께서 당내 인재영 위원장을 겸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히 적절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잠깐 어디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인재 영입에 대해서 기준이랄까 그리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인물들을 좀 접촉하고 계신지 그리고 언제쯤 그런 일을 좀 발표를 하실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당의 변화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을 말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혁신은 우리 당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냐,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당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 또 든든한 안보정당,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그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정책을 많이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그것만 가지고 신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들, 정책 역량을 가진 분들이 우리 당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할 때 비로소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든든한 안보정당 마찬가지로 그런 안보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함께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요. 또 그동안 꽤 우리가 당내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덮여서 아마 국민들께서 잘 보시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이 영입해서 입당식도 가지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국민들께 선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접촉해봤던 분들을 차근차근 부문별로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는 그 선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깜짝 놀랄 만큼 예, 신선한 깜짝 놀랄 만한 인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또 한 가지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협상을 하셨습니다만 뭐 짧은 시간 만에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 예비 후보 등록이 15일인데 뭐 선거구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아직도 상당한 것 같은데 당 내에서는 뭐 석패율제와 투표 연령을 조금 조정하는 문제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협상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선거구 획정 지금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뭐 하여튼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당은 여러 번 이렇게 결단하면서 양보들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이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중앙선관위의 방안은 보다 더 이상적인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00석과 100석으로 이렇게 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 당은 현행 의석,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권력별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우리 당은 권력별 비례대표제라는 그 원형대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투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이런 석패율제가 추가되고 또 선거 연령 인하. 이 선거 연령 인하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19세가 우리나라 선거 연령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19세 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 18세입니다. 유일하게 일본이 학제 때문에 19세를 하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일본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도 18세로 낮춰야 되고 다만 이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문제가 된다면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거기서 제외하면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선거제도의 개혁들을
이 여당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는 방안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지금까지 어느 하나 양보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 협상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장을 그냥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안에 대해서 지난번 4+4 회동 때 새누리당 쪽에서 거기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준다면 해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저희가 검토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그것도 다 그냥 없었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장이 마련한 그 중재 자리에서는 그 이병석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이 중재한 50% 연동형 건적별 비례대표제는 전혀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를 배정하면서 100% 연동이 아니고 50% 연동을 하자는 그 안을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그것도 저희는 받아줄 수 있겠다고. 새누리당은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받겠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국회의장이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새누리당은 그 부분 검토하겠다라고 돌아갔다가 지난번 마지막 모임 때는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20분 만에 아무런 새누리당 입장에 변화가 없고 검토하겠다던 그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서까지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온 것을 보고 저희는 뭐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봐서 그냥 협상장을 제가 박차고 놓은 것입니다. 이 선거구 획정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15일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그때까지 선거구 획정 이렇게 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부 여당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당이 그런 문제를 풀어갈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뭐 야당이 어떻게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언론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니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도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된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좀 가려서 언론에서 조금 지적들 해주시면 새누리당이 훨씬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표께서 늘상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계신 이유는 아마 대선과의 관련성 때문일 겁니다. 그 질문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지금은 변수가 생겼지만 다 차기 총선이 나오지 않고 대신 2017년에 집중하시겠다는 뜻이 바로 그 대선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과거 야당이 집권에 성공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신데 그 보여준 그 정치인으로서의 지도력이랄까 그다음에 인간적인 매력 이런 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님은 남북 관계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식견, 그다음에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다음에 확고한 견해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 대통령으로 자임을 하셨고 그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개혁에 대한 의지로 지지층을 확보해서 집권을 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문 대표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장점과 또 인간적인 호소력, 흡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문 대표님의 장점, 그러니까 나만의 대표 상품,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길러가고 계십니까? 예, 뭐 이렇게 문재인 그러면 뭐다라고 할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요. 예, 뭐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지금은 대선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대선까지 갔던 것은 이제 총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잠시 이제 언급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총선 승리하지 못하면 뭐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그냥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선 승리에 우리가 모든 이렇게 논의와 또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정치에서 조금 대의명분, 가치 같은 것이 좀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뭔가 대의명분, 가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정치 당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것 같고요. 우리 야당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진 것 같은 것이 우리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더 신뢰를 잃게 된 저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의명분이나 가치를 조금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에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그 정신이나 가치들을 개성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좀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까 모두에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불공정도 포함되고요. 특히 그 아주 극심한 소득 불평등, 양극화, 이제 그 원인을 이루는 비정규직 문제와 저임금 구조,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저는 우리 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고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깔아앉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평보다는 다른 분들을 평가하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자산으로 갖고 있는 어떤 대권 주자분들이 있으시죠.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박원순 시장, 이분들 장점, 대표께서 갖고 있지 못한 이분들만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예, 뭐 다 좋은 분들이죠. 특히 우리 당에서 지지받는 그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 모두 다 우리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 문화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 변화에 대한 의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공통점들이 있고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정치 담론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삶,
이렇게 규정하는 어떤 작은 생활 정치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 탁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지자체의 이제 성공이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집권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앞서가고 계시죠. 안철수 그 대표는 우선은 그 아까 이제 새정치라는 게 그냥 그분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정말 그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굉장한 열망들이 있는데 그 열망을 상징하는 분이고 실제로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비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현실 정치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당 대표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공동 대표였고 또 당내 세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새 정치를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 속에는 단지 총선 준비 이런 차원 또 단합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자면 이 새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뉘어져서는 그런 새정치를 해내기 어렵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세력이 돼서 그래서 새정치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런 식의 조건들만 갖추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수위를 달리고 본인 스스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해서 최근에는 좀 지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갖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덕목이나 장점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매연 확장이나 당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하거나 혹은 총선 이후에 이제 대선에 임박해서 당내 후보들로는 정권 창출의 가능성이 좀 낮아졌을 때 대권 후보로 영입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정치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시든 또는 이 정당의 정치를 돕는 역할을 하시든 저는 당연히 우리 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출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유엔 사무총장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그 부분을 이 차기 대선 이렇게 출마라든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여러 번 그러지 말아달라고 당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그런 본인의 뜻을 존중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의 그 직무를 끝내고 돌아오신다면 저희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 정책에 관한 질문은 왜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있습니다. 각 패널들께서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한 개씩들만 간단하게 좀 요청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개씩이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불평등 해소가 시대 정신입니다. 그 주가 되어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야당이 취약한 게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기업 활동을 또 어떻게 북돋을지 이런 거에 대한 견해보다는 이제 다른 아무래도 좀 집권을 향하는데 전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한 게 아니냐. 문 대표님께서 그 오석훈 씨나 등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정책을 만드시는 거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저희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보관도 발표하신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한계는 있겠지만 앞으로 야당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인지 아까 불평등 말씀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년 총선, 그 다음에 대선을 향한 경제 정책의 기조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 기존의 이렇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선은 과거 같은 성장도 되지 않고 고용도 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뚝 떨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제 빠져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좀 비관적인 예측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극심한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우리처럼 불평등도가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그 소득 비중이 45%에 달합니다. 통계상으로는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미국이 세계 1위고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 국가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런 그 상위 고소득자 가운데에서는 맞아면 과세에서 제외되는 그런 소득들이 많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뭐 부동산 임대로 수입 같은 것이 다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까지를 감안하면 아마 그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 비중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저는 평가라고 봅니다.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부는 얼마냐? 대한민국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34%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위 50%가 얼마냐? 단 2%입니다. 하위 50%가 대한민국 부의 단 2%를 나누고 있는데 비해서 상위 10%가 대한민국 부의 66%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비가 되겠습니까? 내수가 살겠습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수출 늘리면 거기서 경제도 성장하고 고용도 늘고 했었는데 이제는 수출도 침체에 들어갔거니와 또 수출이 는다 해도 이제는 수출이 고용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소득 불평등 구조를 빨리 해소해서 가계 소득을 높여줘야만 그것이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다시 소득을 높여주고 하는 선순환 경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 우리가 늘 주장해오는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경제 영역을 이제는 북한으로 그리고 북방으로
대륙으로 넓혀야겠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경련을 비롯해서 경제 단체들도 남북 경협, 우리 경제에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합니다. 퍼주기가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확장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되기 위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한이 조금 더 이렇게 개방 경제로 나아가면 북한의 도로, 항만, 철도, 뭐 이렇게 또 공항 이런 여러 가지 SOC 주택 뭐 이런 SOC 건설들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만 되면 과거의 중동 건설 붐보다 훨씬 큰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남북이 공이 경제 성장률을 10% 선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북한처럼 저임금에 언어가 소통되고 물류 거리가 아주 가깝고 노동력의 질이 높고 이런 생산 기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완전히 이 도태 지경에 놓여 있는 섬유 산업이라든지 한계 기업들조차도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대륙으로 이렇게 뻗쳐 나가야 우리 경제가 지금의 한계 다른 경쟁 성장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우리 당의 앞으로 새로운 성장 정책의 주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하고 있는 시간이 약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3개 질문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현안인 노동 관련 법안 5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견이 큰 게 파견 근로자 보호법, 기간직 근로자 보호법 등이고 나머지 3개는 그래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냐라는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법안을 그러면 분리해서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안 좋아지는 내용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승과 계약이 섞여 있어서 이 계약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그것은 뭐 충분히 입법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법 개정 법안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당 간의 자기 내부 의견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세 법들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은 이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입니다. 우리 그 사이에 절박한 과제가 우리나라만큼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가 세계적 OECD 국가 중에 또 잘 없습니다. 비정규직 많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한 번 비정규직에 빠지면 정규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그런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이건 우리 당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담론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하든 줄여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국회의원 하면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용서할 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도 해서 계속 여당을 이제 압박했고 그 압박이 바로 국회로 미치고 있는데 정말 조금 이렇게 제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어제 보니까 뭐죠? 서비스 선진화법. 산업발전. 예, 그 법이 되면 7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국회가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만 개라는 일자리라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미국처럼 발전한다면 그러면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한 7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비스 선진화법 된다고 70만 개 일자리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2013년도에 그 법 통과되면 즉시 13,000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안 해준다. 대통령이 여러 번 불평을 했어요. 결국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일자리 몇 개 생긴지 아십니까? 고작 100여 개 생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법 하나 만든다고 우리 사회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경제 수준이 아닙니다. 서비스 선진화법은 제가 지난번 말고 그 앞에 언제죠? 금년 2월이었나요? 하여튼 그 앞에 청와대 회동 때 그때는 3달 회동이죠. 청와대 회동 때 보건의료 분야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 합의대로 하자는 겁니다.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때 그렇게 합의해놓고 돌아서서는 보건의료 분야까지 꼭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을 왜 야당 탓을 합니까? 아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7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러면 보건의료 분야 제외하더라도 꽤 많이 생길 텐데 왜 그거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제 안 되는 거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는 거 이제 좀 제발 그만 두고 정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고용적 성장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IMF니 OECD 경제 이사회니 APEC 이렇게 정상회의니 G20 회의니 모든 국제회의에서 고용적 성장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용적 성장하려고 그러면 노동정책도 포용적 노동정책을 해야 돼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한테만 편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말하자면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배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그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다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동정책도 비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줄이고 최저임금도 높여서 저임금 노동자들 최대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지금 중하청 자영업자들은 정말로 자기 고용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처우도 이렇게 높여주는 노력을 하고 이런 식의
포용적 노동 성장으로 노동 정책을 가야만 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말만 개혁일 뿐 개혁으로 가고 있어서 아까 포용적 노동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시간 제약상 패널 두 분의 나머지 질문은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마무리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된 지금 갈등과 분열만 더 심화됐습니다. 국민 통합은 이제 구호로도 사라졌어요. 서민과 중산층에게 민생은 한겨울 혹한보다 지금 더 춥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 이제는 그 기대하는 국민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의 책임감이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더 이상 남 탓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당도 책임을 느낍니다.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반드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 함께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독주, 경제 실패, 민생 파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성원해 주시고 질책하면서도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